진짜로 이게 주말에 더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정말 네. 이번 그쵸. 주말이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딱 켰는데 뭐가 최근 뉴스지? 왜냐면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늘 아침만 해도 그쵸.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CNN에서 그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화요일에 이란 대표단이 오기로 했다. 그래서 네. 저는 해피엔딩이구나. 저도 네. 조금 있으니까 뭐 배를 공격했대요. 맞아요. 네, 그 뉴스가 네.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또 뭐 미국 왔다. 군함을 공격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와중에 지금 또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 네. 약간 이런 지금 무슨 굉장히 일인지. 혼란한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소식도 주말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디지털 자산 관련 소식도 주말 동안 큰 뉴스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좀 유난히 복잡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빨리 시작해 봅시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까지는 사실 좋았거든요. 여기 지금 가격 보시면은 이렇게 좋았는데 참 주말을 좋았는데. 기점으로 딱 이제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기점이 된 건 뭐냐라고 봤더니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 이란 군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왜 갑자기 또 통제 재개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또 미국이 역봉쇄를 했다고 그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항구들을 이 역봉쇄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우리 분명히 협상 진행 중인데, 우리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하고, 미국은 그대로 계속 봉쇄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네. 다시 지금 재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오늘 또 이제 뉴스가 하나 더 여기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군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법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서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핵무기 이게 협상의 주요 키워드라고 했었는데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위기가 다시 격상이 되면서 좀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거면은 왜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78,000달러까지 올려놓고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약간 번지 점프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그쵸. 아마 주말 사이에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왜냐면 세 명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사실은 뭐 괜찮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실 네. 이란이 호르무즈를 먼저 연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럼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아예 끝난 거 아닌가.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네. 그랬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맥을 짚은 게 니네가 열어도 우린 열어줄 생각이 없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란이 이제 태세를 180도 바꿨고 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이란의 어떤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조금 이제 강경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대통령은 약간 이제 온건한 입장이었잖아요. 협상파였잖아요. 맞습니다. 협상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2차 협상단 파견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안 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오피셜 어떤 입장으로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21일 날 온다고 했던 거는 이제 간다고 했던 거는 무산이 된 상황일까요? 미국은 간대요. 가긴 갈 건데 이제 미국은 받아들일진 가는데, 모르겠다. 네, 이란이 와야 협상이 되잖아요. 세상에. 둘 다 와야. 예. 근데 이란이 지금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제 트루스 소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네. 보면은 우리 대표단이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 저녁이면 한국 시간으로 언제냐라고 했을 때 21일 오전이거든요. 네.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21일 오전에 이 협상단이 미국에는 갈 건데 미국 측에선 갈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란 쪽에서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지금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다시 강해진 상태고 내일 오전에 이 협상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디지털 자산이나 여러 위험 자산 가격이 또 급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까지만 하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네. 아침에 또 터진 일이 이란의 화물선을 미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큰 거래요. 그러니까 배를 공격할 때 네. 기관실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그냥 겉에다 총 좀 쏘고 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미국이 전자 기관실을 공격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또 트루스 소셜에 또 하나 글을 올렸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납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신 매체에서 이 트럼프 미군 측에서 이란의 선박에 대해서 위협을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발포를 해서 공격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또 외신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납포 직후에 지금 이 협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상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번 납포 사건이 그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을 제대로 하고 나서 협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이란이 네. 들어온다 하면 그건 이제 이란이 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안 갈 가겠다라고 가능성이 얘기를 하는 있는 거죠. 건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역봉쇄하고 나서 바로 사실 이제 우리가 호르무즈 봉쇄를 풀겠다. 외무장관이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무장관이 혼자서 약간 이제 정신줄을 놓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봉쇄를 풀겠다는 것조차도 내부에서 얘기가 된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왜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좀 이제 이게 그만큼 치명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역봉쇄가. 그렇군요. 이란 입장에선 좀 아픈 네. 수였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풀렸고 결국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가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약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우리가 이 약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종전의 약속의 징표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거는 22일까지 이란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휴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또 고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금 한 상태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까지는 갈리바프 이란 쪽 의회 의장 쪽이 네. 스피커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이란 주요 고위 관계자 중에서는 주로 이제 협상에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말 들어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최고 지도자도 뭐 비록 서면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 행동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 분위기도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22일까지 휴전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또 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또 초월적인 이해관계가 잘 풀리면 또 금방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도 그쵸.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쟁 얘기 쭉 해봤는데 크립토 쪽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머스크 형제의 아버지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디지털 자산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두 아들이 지금 비트코인 23,400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오른쪽이 아버지인가요? 오른쪽이 일론 머스크의 형제, 형입니다. 형이죠. 네. 왼쪽이 일론 머스크. 둘이 대로. 합쳐서 네. 비트코인 23,400개. 네, 합쳐서 아. 23,400개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형도 저렇게 모으고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네. 굉장히 닮았네 둘이. 닮았는데 형제가, 좀 더 약간 인물이 출중하지 그러네. 않으신가요? 형이 좀 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AI 이제 이미지인데 네, 조금 그렇군요. 형은 약간 좀 젊었을 적 이미지를 좀 그린 것 같고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네. 이것보다 약간 좀 마르시고 약간 좀 세월에 좀 풍파를 맞은 그렇군요. 어쨌든 두 아들이 23,400개를 가지고 있다. 와, 네. 엄청나네요. 요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그 일론 머스크 형제 아버지는 23,400개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해서는 해석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외신 매체에서 내놓은 해석을 보면은 에롤 머스크, 그러니까 머스크 형제의 아버지죠. 23,400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외해야 될 것들이 있다. 뭐냐고 보면은 일단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1,509개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 하나 더 있죠. 여기도 8,285개.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빼야 된다. 23,400개에서. 그럼 얼마가 남냐? 3,606개 정도가 남는다. 해서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머스크 형제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업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개인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시장에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일단 수량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의미부여도 다르게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도 또 다르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딴 거보다는 뭐 발언 타이밍이 너무 뜬금없는데. 그러게 이걸 왜 굳이 말씀하신 왜 거죠? 얘기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봤는데. 요게 이제 주말 사이에 크립토 커뮤니티에선 좀 화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개인 정보라서 굳이 말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어디서 말을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 발언을 한 배경이 좀 사실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왜 형제들의 그러니까요. 보유량을 굳이 밝혀야 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이유는 안 나와 있었고 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자체는 워낙 또 일론 머스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네.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슈도 있지만 사실 주말 사이에 가장 좀 뜨거웠던 거는 역시 레이브 코인 맞습니다. 관련한 아마 국내에서도 이 디파이나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1000배 가까이 올랐나요? 네, 지금 1만 %, 2주 새에 1만 % 오른 걸로 제가 확인을 와.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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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네요, 그럼. 네, 1000배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네, 1만 % 100배에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 사이에 95% 폭락한. 네, 이틀 사이에 지금 폭락이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합쳐서 보면 거의 98% 폭락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은 요걸 100배가 한번 차트를 됐다가 보여주세요. 차트를. 다시 네. 100배가 됐다가 다시 그럼 원상복귀가 거의 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폭등 전에 그 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네. 저렇게 됐거든요. 아 네. 진짜 거의 절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 레이브 아. 코인 뭔데 이렇게 올라가냐. 그래서 제가 쓱 보고 자전거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중에 이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면 또 못 참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시죠 또. 그래서 저거는 아마 국내 거래소에 상장 안 돼 있죠. 네, 네. 국내 거래소는 안 돼 있고요. 해외 일부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해외 있는데. 일부 거래소인데 거기에도 이제 대부분 선물 거래. 그래서 레버리지를 해서 그렇군요. 뭐 10% 올라가면 뭐 10배 레버리지하면 100% 상승을 먹고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고위험성 투자가 이번 주 내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올라가는 차트 보셨죠? 네. 네. 아, 이게 믿기지가 않은데 그럼 2주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바로 폭락을 한 상황인데 그렇죠. 폭락의 이유는 또 밝혀졌나요? 폭락의 이유요. 네. 트리거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잭 XBT,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유명한 온체인 애널리스트이자 별명이 또 온체인 탐정이죠. 네. 이분이 또 트리거가 됐습니다. 시작은 내가 지금 레이브가 너무 올라서 보니까 지금 시세 조정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시작점을 보니까 비트겟, 바이낸스, 게이트에 이 레이브가 상장된 뒤로 이런 가격 폭등이 일어났더라. 이 조사가 필요하고 좀 확실한 증거가 내가 필요한데 이 증거를 확실히 나한테 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걸로는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엄청 내부자들이. 이해도가 높으시네요. 이게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 그 온체인 탐정인데 온체인 탐정 일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민코인 한때 찍었을 정도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 내 돈으로 만불 줄 테니까 야, 내부 고발해봐라 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네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군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어떤 게 있었냐면 거래소들이 우리가 자전 거래를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자진해서 갑자기 자진해서라기보다는 여론이 뭐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명해서 딱 찍어서 비트게 등 네. 몇 거래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아저씨의 특징이 온체인 데이터를 다 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차하면 까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 정말 뒤지면 사실 이제 자전거래 내역이 다 밝혀지잖아요. 네. 비트겟은 KYC를 하는 거래소거든요. 아, 그래서 네.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게 되는 약간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었죠. 아니 네. 내부자들이 90% 이상의 레이브 지분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건 이제 써있는데 그건 이분의 맞나요? 주장인데 네. 잭 XBT의 아직 주장인데 증거를 주진 않은 거죠. 네, 그 증거가 공개되진 않았고요. 그 뒤에 이제 사실 보통 이렇게 되면 인물 관계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편장님. 아,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온체인 데이터 한번 확인해 봤는데 95% 90% 이상인지까지 모르겠지만 80% 정도 이상은 이 초기 이 맨 처음에 지갑. 네, 레이브가 이렇게 나오는 지갑들 있잖아요. 그거랑 확실히 연계가 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 그러면 레이브 이거 만든 사람도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인물관계도가 말씀하신 대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인물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3명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레이브 다오의 핵심 기여자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 바이낸스가 지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람 3명 중에 한 명이 펠릭스 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어 컴퓨터 그러니까 핵심 기여자로 있고요. 이제 출신을 보니까 바이낸스 랩스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바이낸스 랩스가 바이낸스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는 리서치 기관인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 바이낸스 랩스가 리서치한 뭐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또 바이낸스로 막 이렇게 상장이 됐었거든요. 이 연계가 되면서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레이브가 2025년 12월에 발행이 됐는데 이 바이낸스 알파,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뭐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발행이 처음 된 거거든요. 그 바이낸스 알파에서 나온 코인들이 대부분 또 바이낸스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거래나 이렇게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네. 또 상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더 의혹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잭 SBT가 나오기 그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이미 1만 % 올랐거든요, 레이브가. 네. 그러면은 이 거래소들이 충분히 지갑 내역 파악하고 자전거래 있네라고 하고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잭 SBT가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서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 후에 그제서야 거래소들이 조사에 나섰다? 이거는 이 중앙화거래소, 글로벌 중앙화거래소들의 카르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자전거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바이낸스처럼 선물 거래소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은 해야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비정상적인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때 선물 거래소가 붙어 있으면 사실 선물로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쇼 포지션을 잡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겉에 공개된 이유고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래 자체는 현물로 이루어지는데 네. 선물 거래소가 같이 열려 있는 상태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굉장히 손쉽게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기대이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 일인데 거래소의 이해관계로 보면 사실 거래소는 네. 먼저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 이유는 없는 약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프로필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이제 포브스 아시아 네. 30 언더 30 이게 아주 악명 높은 리스트입니다. 항상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고를 이런 칩니다. 곳에 리스트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사고를 치고 또 하나가 이제 공교롭게도. 포춘지의 커버 스토리에 크립토 인물이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라고 하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리스트를 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겠네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게 아마 권도영 씨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 뒤로는 없는데 누군가 이제 다음에 또 올라간다고 하면 음. 또 저희가 이제 좀 우려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저희 뭐 아마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엄청 화제였던 이슈였고요. 주말에 하여튼 잘 피해 없이 다들 마무리하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해킹 소식이 있었죠. 네, 주말 사이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해킹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
드리프트 해킹 사건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2억 8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 정도 유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이것도 2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킹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났습니다. 해킹 방식은 되게 디지털 자산의 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더리움이 그냥 스테이킹 하면은 그냥 예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또 그 스테이킹한 거 가지고 파생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또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증서 토큰 같은 게 발행이 돼가지고 리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네. 스테이킹한 걸 다시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이제 곱빼기로 보는, 곱빼기 이상으로 보는 그걸 이제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리스테이킹 토큰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RSETH라는 이 토큰입니다. 예, 이거를 해커가 지금 취약점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RSETH를 무단 발행을 해버립니다. 돈 복사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취약점을 어디를 노려느냐 했을 때 우리 전쟁 같은 거 하면은 막 성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 적의 보급로를 이제 끊어버리거나 네. 예, 거기에 좀 취약점이 많잖아요. 성은 이제 방어도 잘 돼 있고 한데 보급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습격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 블록체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넷을 공략한 게 아니라 메인넷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흔히 하는 해킹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브릿지,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의 이 취약점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무단 발행을 한 겁니다. RSETH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억 9천만 달러어치가 지금 유출이 된 상태고요. 근데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 쭉쭉쭉쭉 이 레이어 제로라는 이 브릿지 서비스를 공략을 했는데 RSETH를 그래서 무단 발행한 거를 어디로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디파이 플랫폼, 디파이 예치 대출 플랫폼으로 보냈습니다. 아베, 컴파운트, 율러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거는 아베라는 이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대출 규모가 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RSETH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 아베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 일이 좀 커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아니, 디파이는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그냥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안전하다. 네. 그래도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냥 이미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안전하진 않은 것 같다. 뭔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디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듣는 네. 비유가 블록체인은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이라서 전자제품. 네. 세계 새로 나온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옛날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취약점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요. 근데 디파이의 아주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개념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드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중앙화 기관이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중앙화 기관이 평소에 뭘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리 보수, 유지 보수를 하잖아요. 그쵸. 유지 보수가 조금 쉽지 않은 기관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해킹에는 더 취약하고요. 그러면 다른 모든 디파이 기업들도 어쨌든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취약점을 들키게 되고 해킹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해킹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AI가 엄청 발달하면서 요즘에 이제 클로드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서비스 때문에 미국 금융가가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취약점이 막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막 그냥 돌리면 나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디파이에 사람들이 돌려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하면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획득해서 갑자기 코인을 막 찍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파이는 이 컨셉상 누가 중간에 셔터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인 예, 쉽게 걸까요? 멈출 수 없어요. 합의가 있어야지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고 어쨌든 지금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이 네. 주제가 네, 일반 맞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파이 관련한 어떤 활동이나 디파이 관련한 어떤 투자 토큰은 당분간은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그렇군요. 이 AI를 네. 활용한 이 브릿지 해킹 이게 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해커는 뭐 잡을 길이 없나요? 지금 이제 추적 중인데 아직은 뭐 이제 추가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최선의 방법은 이 해킹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해커가 이 추적이 돼서 이 자산을 반환하면은 그게 사실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RSETH를 주요 디파이 플랫폼들이 동결한 상태고요. 근데 또 동결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켈프 다오만 이렇게 해킹을 보고 끝났으면은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RSETH를 취급하는 디파이 플랫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쇄 리스크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면 RSETH라고 하는 리스테이킹 토큰인데 원래 이 토큰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야지만 발행을 할 수 있는 토큰이에요. 근데 네. 스테이킹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원래 예정이 없었던 토큰이 지금 상당히 발행이 된 거고 해커가 이걸 담보로 맡기고 USDT로 바꿔갔나요? 네, USDT, 스테이블 USDC로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지금 해킹 당한 만큼, 그러니까 신규 발행이 된 만큼 에이브라고 하는 디파이 플랫폼의 손해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예요. 실질적 손해가 이미 발생을 한 그래서 상태군요. 동결 상태랑은 상관없이. 근데 이제 해커를 잡게 되면 가져간 USDT를 반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보통은 전통에 따르면 그 해커한테 얼마를 쥐어줍니다. 전통에 따르면 네. 네. 그냥은 안 주니까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한 10% 정도를 우리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지금 2억 9천만 달러 정도? 그러면 이제 한 3천만 달러 정도는 해커가 가지고 대신에 해커는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잡기가 좀 힘들다 보니 그냥 차라리 자진해서 그냥 돌려주고 대신에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습니다. 챙겨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디파이 해킹이 잡혀가지고 감옥을 간 사례가 없습니다. 와, 이 디파이 해킹 너무 무섭네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지난주였나요? 막 리스테이킹 얘기 나올 때 저는 그때부터 약간 좀 별로 아, 싫더라고요. 리스테이킹 자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네. 그때 이더리움 요정님이 나오셨었는데 네네. 예, 제가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맞닥뜨릴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맞습니다. RWA를 하게 되면 리스테이킹을 반드시 또 알아두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마침 이슈가 발생한 김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감사합니다. 제가 네. 뭐 한마디 네. 하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레이브 사태하고 그 지금 RSETH 해킹 사건하고 네. 사실 좀 한 카테고리로 못 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네, 중앙거래소도 지금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커뮤니티 지금 의견이고,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본사 소재지 명확히 하고 이 글로벌 거래소들이 네. 그 적법한 규제 통제 받았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시세 조정하는데 그냥 방치될 수가 없다. 이게 하나. 중앙거래소도 지금 글로벌 거래소들이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디파이 해킹 사건 보면은 기점이 된 게 레이어 제로라는 브릿지 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브릿지 프로젝트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켈프다오가 일단 첫 번째로 레이어 제로 하나 브릿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브릿지 하나만 쓰지 마라. 분산화해라. 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거거든요. 네. 분산화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어 제로도 검증인이 여러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레이어 제로 운영사 거의 혼자서 지금 검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레이어 제로 운영사 하나만 털려도 해킹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은 디파이도 지금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네. 디파이인데 사실은 디파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디파이가 2020년에 나왔을 때보다는 사실 많이 중앙화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해킹 위험이 지금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본연의 역할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상희 편집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